안녕하세요. 천안포도기술공감지기 박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샤인마스카스의 품질 넘어 품격을 위한 재배 매뉴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비료의 구분과 부산물 비료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녹음을 하기 전에 원래 한번 쭉 내용을 읽어보는데 내용이 한눈에 좀 안 들어오네요.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도 이런 책으로 만들고 나면 내용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료 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크게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 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보통 비료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쓰는 유안이라든지 요소, 염화가리, 황산가리, 용성비, 과석, 용과린 이런 쪽의 그 화성 비료를 보통 비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부산물 비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기질 비료 그리고 하나는 부숙 유기질 비료입니다. 국가에서 유기질 비료 보급 사업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 이렇게 나누어서 보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듯합니다. 유기질 비료라 하면 유박, 대두박, 그리고 아주까리박 이런 유박 종류를 말합니다. 요 유박 종류의 이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비료 성분이 보증이 됩니다. 4대 2대 2, 4대 3대 3, 2대 4대 5 이런 식으로 질소인산 가리의 비율이 보증이 되는 어떻게 보면 유기질 비료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비료에 보다 좀 연한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숙유기질 비료는 뭐냐? 부숙유기질 비료는 돈분, 개분 이런 축산물 포함한 부숙유기질을 한번 발효시켜서 만든 비료입니다. 이런 비료들은 주로 목적이 비료를 공급하기보다는 물리성을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우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분이라든지 이 비료의 함량이 좀 높아지고 또 사용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게 물리성을 개량한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보통 비료,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비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료를 부숙유기질 비료를 계속 연용을 하고 많이 쓰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샤인마스카트 같은 경우 요즘 들어서 그 물리성을 좀 개선한다 그리고 비료의 효과도 본다는 의미에서 그 축분퇴비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쓰시는 양이 토양 검정 결과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토양 검정 결과보다 많게는 5배, 저는 10배 이상 쓰시는 분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축분을 남용을 하다 보면 토양에 염류가 집적이 돼서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이 축분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축분은 속효성 비료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사용하고 유실되고 이런 양이 많기 때문에 그 토양에 집적되는 양이 하우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분퇴비는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이게 유실되는 양도 그렇게 보통 비료보다도 적기 때문에 계속 토양에 남고 집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집적이 되다 보면 토양에 계속 집적이 돼서 우리가 그 염류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염류 장애라 하면 보통 우리가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개분을 포함한 축분퇴비를 많이 사용해서 염류 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특히 샤인마스카트 경우에는 농가들 사례를 보면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서없이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잊어버렸네요.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료는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리질 비료 및 미량 요소 비료와 복합 비료 같은 무기질 비료 외에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상토와 같은 광물성 토양 개량용 자재를 포함한다. 예. 이 상토도 보통 비료에 포함이 되네요. 부산물 비료는 농축산 부산물로 제조한 것으로 어박, 골분 및 유박과 같은 유기질 비료와 가축 분태비, 분뇨잔사, 부숙 유기질 비료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기질 비료의 내용물은 질소, 인산, 칼리 함량이 5에서 20%에 해당된다. 요거는 아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4대 2대2, 4대 4대 4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질소, 인산, 칼리의 함량을 보증해 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기질 비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료, 속효성 비료와 비슷하다. 보통 비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연하겠지만 사용량을 많이 했을 때는 우리가 화학비료, 화성비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분분, 개분 같은 가축분 태비의 양분 함량이 매우 높아 비료 사용량을 결정할 때 무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 전체에 함유된 비료 성분의 총량이 토양 검정 12량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 돈분, 개분, 가축분 태비를 사용하실 때 토양 검정을 안 받고 임의로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시게 되면 토양에 큰 무리를 줍니다. 염류 집접이라든지 아니면 과비로 인한 나무의 과번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토양 검정을 받으시고 토양 검정 12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볏짚 퇴비 대신 가축분 퇴비를 사용할 때에는 돈분의 경우 22%, 개분의 경우는 17% 수준에 해당하는 양만큼 사용하도록 권장함. 요거는 저희가 토양 검정을 하게 되면 퇴비량이 2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그 퇴비량으로 계산 안 하고 돈분이라든지 개분으로 계산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토양 검정에 퇴비량 1톤이라고 표시됐을 경우에 돈분의 경우에는 한 300kg, 개분의 경우에는 한 200kg 내외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농가분들은 한 개분을 사용하실 때 1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한 5톤, 4톤 이런 식으로 4톤, 5톤까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에 아까 얘기했듯이 큰 무리가 가고 염류가 집접이 되고 그 남은 양분들이 계속해서 집접이 되고 매년 또 악순환으로 나무에 큰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개분이라든지 이런 그 비료의 농도가 높은 비료를 다량으로 계속 연용하게 되면 수확량이 처음에는 늘지 몰라도 나중에는 수확량이 크게 줄고 나무가 고사하는,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토양 검정을 받으신 후에 그 토양 검정의 12량의 기준보다 좀 가감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화학 비료는 비료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으나 유기질 비료나 가축분 퇴비와 같은 부산물 비료는 비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거는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주시게 되면 식물이 빨리 흡수를 하고 남는 부분은 유실이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토양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많으나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 특히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는 과량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토양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산물 비료는 일시에 다량 사용을 하면 양분 과다로 인한 과번무, 수량 감소, 과시 품질 저하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기물의 종류와 물리성. 이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는 퇴비 목적은 원래 물리성을 개선하는 겁니다. 화학성을 비료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성 비료,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개분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이런 비료를 많은 양으로 연용하게 되면 이 물리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화학성, 비료를 많이 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토양에 집적이 되고 그리고 염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양에 염류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토양이 이씨가 높아진다는 건데, 이씨가 높아지게 되면 토양에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기가 매우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류가 집적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량작용으로 생리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물 비료 종류별 성분 함량과 사용 후 1년 후의 비효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분태비 같은 경우는 질소 함량이 9kg, 돈분태비는 15kg, 개분태비는 14kg 이렇게 되고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어박은 80kg, 체중 유박은 56kg, 쌀겨는 24kg 이렇게 톤당 성분 함량이 이만큼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유기질 비료는 이렇게 높아도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시죠. 그런데 요 부속 유기질 퇴비는 농가분들이 보통 물리성을 개량한다 생각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사용량이 톤 단위로 들어갑니다. 톤 단위로. 많게는 5톤, 적게는 1톤. 500kg가 원래 그 토양 검정을 받게 되면 500kg, 400kg 이런 식으로 그 개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12처 방사가 나가는데, 농가분들은 그렇게 주시면 성이 차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톤 단위로 좀 개분을 써도 토양이 좀 깔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실 때 첫해 조금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크게 나무가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이 정도의 비료량이 계속해서 토양에 연용 집접되게 되면 토양에 큰 무리를 줍니다. 성분량은 이렇게 되지만 그 유실도 되고 또 비유율을 계산했을 때 개분 같은 경우는 질소 4kg, 인산 23kg, 칼리 25kg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질소가 포도 같은 경우는 연 한 10kg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산과 가리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비슷한 양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개분 같은 경우는 인산 칼리 함량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유효 성분량도 이런 양으로 매년 집접되게 되면 토양에 인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칼리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량작용도 크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질소 같은 경우도 1년 유효 성분량은 4kg가 나와서 1년에 포도가 사용하는 10kg에 비하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농가분이 사용하는 양은 매년 계속 쓰시기 때문에 이 포도에 주는 그런 충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글의 요지는 이렇게 가축분 퇴비를 계속해서 연용해서 다량으로 저희가 12처방서에 나가는 양보다도 훨씬 많은 양으로 계속해서 연용을 하게 되면 나무에 큰 무리를 준다. 토양도 오염이 된다. 염분 집적을 오염으로 보면 오염이 된다. 그래서 매년 이런 퇴비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끝끝내는 나무가 죽거나 고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꼭 12처방사를 발부받으시고 12처방사에 준해서 영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분 관리입니다. 양분 관리는 포도원은 토양 중 양분 함량 차이가 크므로 토양 분석을 통하여 시비량을 결정하는 토양 검정 시비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양분 방법입니다.
토양 분석 시료는 표토를 제거하고 5에서 20cm 깊이의 흙을 채취합니다. 토양 시료 채취 방법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이렇게 평지는 이런 식으로 뜨고 5군데를 뜨고 경사지는 어떻게 뜨고 이렇게 얘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토양을 뜨실 때 큰 다라라든지 통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토양의 그 흙을 이렇게 군데군데 떠서 잘 섞어서 라면 봉지 반봉지 정도 되는 양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검사해서 토양 12처방서를 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토양의 흙을 뜨는 때 그 다른 표토에 남아있는 이런 자풀이라든지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혼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흙을 잘 긁어내 주시고 그 작물에 따라서 흙의 그 깊이를 다르게 해서 토양의 흙을 뜨시면 됩니다. 또 제가 토양을 깊이별로 토양 검정을 해봤더니 토양이 깊이 들어갈수록 토양이 심토로 들어갈수록 비료 함량은 상당히 적고 위로 올라올수록 비료 함량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과수 같은 경우는 깊이가 한 30cm 정도, 사반자루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겉흙을 걷어내시고 대각선으로 흙을 떠서 그 흙을 몇 군데 섞어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교육은 참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교육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정리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당면 영농 상황에 대해서 그 4월에 포도원에서 해야 될 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앞으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 교육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